해체 비평가가 던질 만한 질문들. 다음 질문은 해체론을 활용하여 문학작품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1. 언어의 불안정성과 의미 결정 불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할 때 텍스트가 생산하는 갖가지 모순되는 해석들, 의미의 놀이,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 텍스트가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양한 양상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 활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텍스트가 결정 불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하자. 2. 텍스트가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텍스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텍스트에 나타나는 모순의 증거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가? 텍스트가 공견연히 상정하는 이데올로기적 기획의 양가성을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텍스트의 핵심 주제들을 구조하는 이항 대립을 찾아내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 혹은 두 가지를 혼합해 질문하는 방법으로 문학 텍스트를 논의할 수 있다.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해체론적 독법을 나름대로 제안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제안한 두 가지 물음은 해체론의 관점에서 생산적으로 문학 텍스트를 생각해 보는 출발점일 뿐이다. 다만 해체 비평가들이라고 해서 심지어 텍스트에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계획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비평가들이라고 해서 동일한 텍스트를 모두 똑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어느 이론에서든 실제 비평가들의 해석은 훨씬 다양하기만 하이다. 우리의 목표는 해체론을 활용하여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리고 해체론이라는 이론적 관점이 없었다면 뚜렷하게 깊이 있게 알지 못했을 몇 가지 중요한 견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언어가 자기 안에 구현하고 우리에게 감추는 이데올로기를 인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제 곧 접하게 될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독법은 해체론적 작품 해석의 한 가지 사례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밝혀두어야 할 사항은 마르쿠스를 다룬 3장에서 이미 이 소설에 대한 해체론적 독법을 짧게나마 선보였다는 사실이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마르쿠스의 독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이 소설이 겉으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비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자본주의 세계에 매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판의 근거가 취약해진다는 점을 밝힌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점을 해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다름 아닌 소설 내부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소설이 지닌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해체론은 이데올로기가 은밀히 작동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억압적 기능을 파악하는 작업에 관심 있는 비평가라면 누구나 해체론을 유용한 도구로 삼을 만하다. 실제로 마르쿠스의 비평이나 여성주의 비평가는 문학 및 문화를 분석할 때 해체론의 원리를 종종 끌어오곤 했다. 그러한 원리가 어느 이론의 일부로서 발전하고 해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기 전부터 말이다. 물론 그 원리는 지금도 마르쿠스주의 비평과 여성주의 비평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다. 나는 위대한 캐치비에 대한 해체론적 해석을 통해 이 소설이 지닌 공공연한 이데올로기적 기획, 즉 과거의 건강한 순수성을 영원히 앗아간 1920년대 미국의 타락과 퇴폐를 향한 비난이 과거, 현재, 순진무구, 타락과 퇴폐, 서양, 동양과 같은 이양 대립을 기반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아울러 그와 같은 이양 대립을 대가는 텍스트 상의 양가적 태도가 어떻게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기획을 약화시키는지 밝히려고 한다. 이 같은 양가성이 가장 모순된 양상으로 형상화되어 표현된 존재가 바로 제2 개츠비라는 인물이다. 제2 개츠비는 위대한 개츠비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겉모습 속에 내밀히 감추어둔 현대세계를 향한 매혹을 낭만적으로 체화한 인물일 것이다. 다음 해체론적 독법은 물론 앞서 진행한 마르쿠스주의적 독법에 견주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 두 가지 해석 모두 미국의 타락과 퇴폐를 중심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몇 가지 요소들을 공유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내 젊음의 기항기차,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해체론적 독법, 스코 피츠제럴의 위대한 개츠비 1925의 결말 부분에서 화자니 캐리 웨이는 동부에서 보낸 경험들의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자신이 자라난 위스콘신에서의 행복한 추억들을 떠올린다. 내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때 대학 예비학교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에서 서부로 돌아오던 일이다. 시카고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은 12월의 어느 날 저녁 6시에 낡고 어두운 유니언역에 모여 있었다.
역을 빠져나와 겨울밤가 진짜 눈 속으로 들어가며 옆쪽으로 눈이 흐트러져 창을 배경으로 반짝이기 시작했고 자그마한 위스콘신 역의 흐린 불빛들이 지나가고 공기 속에는 예리하고 거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 지방과 하나가 됨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중서부이다. 감격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내 젊음의 기차, 서리가 내린 어두운 밤의 가로등과 썰매의 종소리, 불 켜진 창의 불빛에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화환의 그림자가 눈 위에 비치는 곳 말이다. 그곳의 일부인 나는 기나긴 겨울을 떠올리며 조금은 엄숙한 기분이 들고 몇십 년 동안 아직도 가문이 이름의 주소를 대신하는 도시의 캐리웨이가에서 자란 것에 대한 약간은 자부심을 느낀다. 위대한 개츠비에는 이 같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향수야말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텍스트 안에서 공공연하게 표명되는 이데올로기적 기획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강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데올로기적 기획으로서 과거에 대한 향수가 수행하는 기능은 과거에 존재했던 건강함과 순진무구함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 1920년대 미국의 타락상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현 시대의 기이한 초상 닉 캐리웨이와 제이 개츠비라는 희망에 찬 두 젊은 남성이 냉혹한 현실 세계에 부딪히며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한면 이상화된 과거에 대한 향수 등을 묘사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사라져버린 미국의 순수한 모습을 깊이 예다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순수했던 과거가 사라지고 지금은 태폐로 물든 타락만이 남아있다는 식으로 과거를 이상화하는 이 같은 믿음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이데올로기 기획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기획에 마땅히 되는 이양 대립을 예컨대 과거, 현재, 순수, 태폐, 서부, 동부 등의 위계적 대립들에 오히려 양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이데올로기적 기획을 해체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가성을 소설 속에서 가장 모순적인 양상으로 내보이는 인물이 다름 아닌 제이 기츠비다. 겉으로는 현재의 세계를 비난한 듯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세계에 매혹되어 있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대표하는 낭만의 화신이 바로 제이 개츠비인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에 묘사된 현대 세계를 구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것은 법망을 피해 제 입속을 포식자처럼 채워나가는 톰 뷰캐년과 마이어 울프신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며 어떠한 윤리적 장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획득하는 능력을 가졌다. 자신의 수단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또한 그것은 이기심과 만취의 천박함이 넘쳐나는 세계이며 춤이라는 우아한 사교술이 늙은 이들은 끝없는 원을 그리느라 채통도 지키지 못한 채 젊은 여자들을 뒤로 밀어내고 있었다. 춤을 잘 추는 커플들은 구석에서 비틀거리면서도 우아하게 서로를 안고 춤을 추고 있는 세태 속에서 사라져가는 세계다. 나아가 그것은 네게 청춘기를 보낸 위스콘신에서 상과는 달리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을 가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세계다. 불캐년 부부는 사람들이 폴로 경기를 하고 뷰를 과시하는 곳이 어디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는 삶을 영원히 계속할 것이고 조던은 항상 호텔과 클럽, 다른 사람들의 집을 전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조지 윌슨 같은 사람조차 짐을 싸서 서부로 떠나기만 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익명성과 고립은 예외라기보다 차라리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대한 개츠비의 등장인물 중 어느 누구도 친밀하고 지속적인 우애를 나누지 못한다. 닉이 뉴욕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젊은 사모들은 아마도 그와 같은 인간성의 소외를 온몸으로 말해주는 존재들일 것이다. 식당에서 왜 이렇게 맞이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면서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는 가난한 젊은 사무원들, 방과 삶의 가장 강렬한 순간들을 낭비하며 어스름 속을 헤매는 그 젊은 사무원들 말이다. 더구나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회적 지위와 쾌락을 우선시하며 피상적 가치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점에서는 계급, 젠더, 인종을 막론한 모든 집단의 구성원이 마찬가지다. 중산층이나 노동계급에 속한 사람들, 이를테면 맥키 부부나 머틀 윌슨, 머틀의 여동생 캐서린, 개츠비의 파티에서 온갖 주태를 보이며 굴근거리로 전락하는 손님들도 뷰캐니언 부부처럼 부유한 사람들만큼이나 사회적 지위에 신경 쓰고 쾌락이 금주로 있는 것이다. 개츠비의 야외에 참석한 여성들은 남성들만큼이나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술에 취해 허우적거리며
어떤 면에서는 남성들보다 더하다. 흑인 등장인물 역시 예외할 수 없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흑인은 닉이 어느 날 뉴욕으로 가는 길에 마주치게 되는 리무진을 탄 흑인들이 전부인데 얄팍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그들 역시 백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백인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네가 개츠비가 타고 있는 값비싼 차를 향해 거만하게 경쟁이라도 하듯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조지 윌슨과 마이클 리스, 조지의 자동차 정비소 옆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바쁘거나 가난하다. 그들에게는 재의 골짜기로 대변되는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의 골짜기는 그 자체로 그것을 만들어낸 문화를 고발하는 현장이다. 그 세계의 정신적 빈곤을 말해주는 은유라고 볼 수 있다. 재의 골짜기는 재가 빌처럼 자라 산마루와 언덕과 기괴한 정원을 이루는 환상적인 농장이다. 이 재는 집과 굴뚝 그리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모양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회백색 사람 모양이 되어 뿌연 공기 속에 어렴풋이 움직이다 금세 땅바닥에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이 소설의 화자이자 외견상 도덕적 중심점을 잡아주는 인물인 닉 캐리웨이는 이 타락한 세계에서 처음 들어설 때만 해도 낙관주의와 젊음의 활기가 선사하는 순진무구함으로 가득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닉은 타락한 세계의 필연적인 산물인 더러운 먼지와 짧은 슬픔을 처음부터 알아볼 수는 없었다. 닉이 자란 곳은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기본적인 예절 감각에 관하여 충고를 아끼지 않는 세계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버지들이 졸업한 예를 아들들로 따라 졸업하는 세계였으며 한 남성이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주 눈에 띄면 당연히 곧 결혼하리라고 기대되는 세계였다. 그런 세계에서는 감히 한 인간이 금고를 폭파시키는 강도처럼 집요하게 월드 시리즈를 조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마이어 올프신 같은 사람이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다. 닉 웨스트의 그의 자리를 잡고 새 직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때는 1922년 여름이다. 폭발하듯이 돋아나고 있는 나무 잎사귀와 햇볕을 바라보며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도 건강히 다져야 했다. 닉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열의에 확인할 수 있다. 닉의 열정적인 시선 속에서는 자신의 일터가 위치한 뉴욕이라는 도시조차 젊고 순진한 모습으로 비친다. 퀸스보로 다리에서 바라보는 뉴욕은 언제나 처음 보는 도시 같았고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한 열광적인 첫 번째 약속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닉은 자신이 30살쯤 고독 속에 10년을 약속하는 나이, 독신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나이, 야심이라는 서류 가방도 점점 얄팍해지는 나이, 머리카락도 점점 줄어드는 나이, 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부캐년 부부와 그 동료들이 썩어바친 존속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들을 생각하며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던 것이다. 소속이 마무리될 즈음 닉은 결국 여름 한철만 보내고 다시 고향인 중sob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현대세계의 정신적 파탄에 넌더리가 난 나머지 자신의 고향에서 경험한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삶을 갈망하게 된 것이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그가 들려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일종의 회고담인 것이다. 지난해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세계가 제복을 입고 말하자면 도덕적인 차렷, 자세를 영원히 취하고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특권을 지닌 시선으로 인간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답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네게 젊은 시절에 품었던 낙관주의가 완벽한 환멸로 뒤바뀐 그 순간 소설은 푸른 연기 같은 연약한 나뭇잎들이 공중에 나부끼고 바람이 불어와 빨랫줄에 걸려있는 젖은 옷이 뻣뻣해질 무렵 임을 알리며 다시 말해 가을이 도리했음을 알리며 막을 내린다. 자연의 쇠락을 상징하는 계절인 가을이 동부에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닉의 영혼을 더욱 강조해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개츠비 역시 닉이 몸담았던 타락한 세계의 일부다. 그러나 닉은 개츠비만이 닉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닉이 드러내려고 경멸해 보지 않는 모든 것은 개츠비를 희생물로 이용한 것들, 개츠비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떠도는 먼지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츠비가 자신이 살고 있는 타락한 세계와 구별되는 따라서 닉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고고한 낭만적 몽상과 곧 삶의 가능성에 예민한 감수성과 낭만적인 민감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어떤 자질 덕분이다.
실제로 개츠비는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낭만의 영적 특징들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가난한 시절을 딛고 부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수성가라는 미국인들의 낭만적 이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호펄런 캐시디가 등장하는 책 뒷장에 적어둔 소년 시절의 계획표를 통해 미국의 낭만적 과거를 대표하는 인물인 벤자민 플랑클린의 자기계발 관련 금원들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전쟁의 영웅이라는 지위 또한 자신이 꿈꿔온 여성들을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사실만큼이나 낭만적 상징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리고 개츠비의 소년처럼 잘생긴 외모와 온화하고 신사적인 태도,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차림새는 그의 젊음과 순수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무엇보다 데이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개츠비를 마침내 낭만의 화신으로 완성시키는 궁극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지가 사는 곳에서 비춰오는 초록색 불빛을 향해 두 팔을 뻗어 부르고 몸을 떨고 있는 장면으로 이상화된 사랑에 빠진 젊음이라는 이미지가 그러한 면모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불행한 것은 지나간 과거의 기사도 정신을 상기시키는 개츠비만의 낭만적 자질들이 정작 그가 살아가는 얄팍고 천박한 시대를 견뎌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위대한 개츠비의 묘사된 현대세계가 지향하는 가치는 공허하게 이를 데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들인 톰과 데이지의 개츠비는 결국 무너지게 만다. 뉴욕의 호텔방에서 팀이 개츠비를 앞에 두고 그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자 데이지는 점점 더 멀어져 안으로 움츠러들었고 개츠비는 톰의 그 격렬한 악의 앞에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면서 끝내 좌절한다. 개츠비의 죽음은 머트를 살해한 데이지의 뺑소니 운전을 대신 책임진 기사도 정신이 불러 직접적인 결과이지만 이는 동시에 개츠비에게 주어졌던 어떤 재능을 현대 세계가 영원히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재능이란 바로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으로서 닉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일찍이 발견된 적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종류의 재능이다. 개츠비가 지닌 낭만적인 민감성 같은 것과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위대한 개츠비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 텍스트가 현대 세계에 보내는 가장 통렬한 고발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빠르게 가속화되던 1920년대 미국의 천박한 태폐성과 대비되는 것이 목가적 과거를 환기시키는 구절들이다. 이러한 구조들은 이제는 지나가고 없는 미국의 과거 모습을 독자들에게 연상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된 구조는 소설의 도입부에서 닉이 위스콘신에서 보낸 젊은 날들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또한 진짜 눈 속으로 들어가면 옆쪽으로 눈이 흩뿌러져 반짝이고 시작했고 공기 속에는 예리하고 거친 기운이 감돌았던 같은 후반부의 구절들도 깨끗하고 투명하며 눈부신 어떤 열린 공간을 환기시킴으로써 뭔가 마음에 골고루 환기를 불러넣는다. 여기서 진짜 눈이라는 표현은 물론 겨울 내내 가득 쌓인 재로 남아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위스콘신의 눈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동차 바퀴에 짓이겨져 커뮤니티해주는 뉴욕과 눈과 대조를 이룬다. 동시에 이 같은 구절들은 닉이 젊은 시절을 보낸 위스콘신의 삶이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분위기로 가득 유력해서 삶보다 더욱 참되고 진실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확실한 닉의 위스콘신에서 더더욱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닉의 고향이 아직도 가문의 이름이 주소를 대신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그곳이 동부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서로 간의 유대와 어떤 영속적인 분위기의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과거와 현재의 대조, 순수와 태폐의 대조, 서부와 동부의 대조는 화자인 닉이 자신의 꿈에 나타난 동부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닉은 위스콘신의 겨울을 회고하자마자 곧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562페이지